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은 자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작 기능을 미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자연사가 아닌 인간사에는 인간 생각의 조작 기능이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했듯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식의 가치를 비싸다고 믿으면 실제로 비싸게 거래되는 것처럼 말이죠. 모두가 이 주식은 더 비싸게 거래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주식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것이 재기성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실제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인간의 불완전한 인지기능, 즉 오류성에 의해 발생한 겁니다. 재기성과 오류성, 이것이 소로스 철학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조지 소로스의 투자 특강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헝가리 출신의 미국 금융가이자 자선가입니다. 그는 헝가리에서 태어나 유럽 런던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1956년 헝가리 혁명 당시 미국으로 이민하였습니다. 그는 1973년 자신의 헤지펀드인 퀀텀 펀드를 설립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펀드는 특히 1992년에 영국의 화폐를 공매도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소로스는 10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했죠. 한 나라의 화폐를 공매도해서 돈을 버는 그 펀드 때문에 소로스에 대한 인식이 보통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로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특히 자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979년에 열린사회재단을 설립하여 이후 다양한 국가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열린사회재단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이어 기부금 세계 2위의 재단입니다. 이 책은 2009년 10월 소로스 자신이 세운 중부 유럽 대학에서 닷새에 걸쳐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적은 겁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철학이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와 해답을 제안합니다. 소로스는 자신을 실패한 철학가라고 묘사합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그는 분명히 자신을 철학가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확실히 철학적인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분량은 길지 않지만 읽기 어려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강 인간사를 이해하라. 돈은 그 결과일 뿐이다. 소로스는 1950년대 말 런던 정경대학에서 자신의 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로스는 지도교수로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저자인 철학자 칼 포퍼를 선택했습니다. 이 책에서 포퍼는 경험한 진실조차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적 법칙도 단 한 번의 검증이라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들어맞는 사례가 아무리 많더라도 옳다고 입증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궁극적 진리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거짓입니다. 이런 이데올로기는 강제적인 방법으로만 주입시킬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파시즘, 국가사회주의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포퍼의 저서를 읽는 동안 소로스는 경제이론도 공부했습니다. 포퍼는 인간의 이해기능이 불완전하다고 강조했지만 경제학의 완전 경쟁 이론은 인간의 지식이 완전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소로스는 이때부터 경제 이론에 깔린 가정들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파란만장했던 과거는 소로스 철학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1944년 독일이 헝가리를 점령했을 때의 경험이 소로스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소로스는 만 14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소로스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되거나 살해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소로스의 아버지는 가족과 여러 사람에게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족과 소로스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모험이었다고 소로스는 말합니다. 헝가리를 빠져나온 뒤 17살에 소로스는 런던에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세계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러다가 뉴욕에서 차익거래 트레이더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지나 헤지펀드 매니저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하고 싶었던 철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소로스는 1987년에 첫 저서 금융의 연금술을 발간해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철학의 토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책에서 말한 개념의 틀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고 자선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개념의 틀 덕분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상할 수 있었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소로스 개념의 틀에서 첫 번째 기둥은 오류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재기성입니다. 오늘 강의에선 이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내일은 이 개념들을 금융시장과 정치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에선 시장 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차이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연에서는 역사의 현재 시점에서 몇 가지 예측과 처방을 제안할 겁니다. 소로스 철학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속해 있을 때 그 사람의 세상을 보는 관점은 항상 부분적이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류성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왜곡된 관점이 부적절한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귀성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 전과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면 범죄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를 잘못 파악한 탓에 마약 전과자를 잘못 다루는 셈이지요. 사람들은 재귀성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회피했고 특히 경제학에서는 확실성을 추구하다가 재기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이론의 바탕은 균형이지만 인간사의 핵심 속성은 불확실성입니다. 균형 개념과 재기성 개념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상반되는 두 개념은 금융시장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류성의 개념은 훨씬 명확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기에 인간은 절대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두뇌는 왜곡을 일으킵니다. 지성이나 이성이 육체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 허구입니다. 소로스는 원래부터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기성 개념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죠. 하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기능입니다. 소로스는 이것을 인지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상황을 자신에게 이롭게 바꾸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참여 또는 조작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인지 기능에서 현실이 사람의 관점을 결정합니다. 세상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반면 조작 기능에서는 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의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두 기능은 서로 간섭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원인이 되었다가 결과가 되며 반복합니다. 반복되는 이 고리를 피드백의 고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마약 전과자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지 기능이 작용한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마약 전과자에게 편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해석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며 피하고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마약 전과자들은 사회로부터 다시 소외되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 결과 마약 전과자들은 범죄율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조작 기능이 작용한 겁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높아진 마약 전과자들의 범죄율은 다시 사람들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어 사람들은 마약 전과자들이 범죄율이 높다는 사실을 더 믿을 겁니다. 마약 사범이 범죄율이 높냐 낮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인지한 결과 세상이 그대로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현실의 상황이 피드백의 고리를 형성한 겁니다. 최근의 다른 예로 설명해보죠. 실리콘뱅크의 뱅크런 사태입니다. 실리콘뱅크가 큰 손실을 입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은행에 예치되었던 자금들이 급속히 빠져나가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고 그 결과 실제로 실리콘밸리뱅크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파산한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 사람들의 인지 기능에 오류성이 있었던 없었던, 즉 실리콘뱅크가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뱅크런은 일어났고 실제로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실제 현실을 바꾼 거죠. 생각의 인지 기능과 조작 기능을 다른 관점에서 보죠. 현실을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주관적 측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객관적 측면은 외부 현실에서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측면의 현실은 하나만 존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즉 주관적 측면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은 세상의 객관적인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피드백의 고리는 반복됩니다. 이런 주관적 피드백 고리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 피드백은 사람들의 생각과 실제 현실 상황을 가깝게 접근시킵니다.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가치에 비해 사람들의 인식이 시장을 너무 비싸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생각의 합인 가격과 실제 시장 가치에 괴리가 벌어진 겁니다. 이 고점에서 부정적 피드백이 발생하면 시장을 하락시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실제 상황을 가깝게, 가격과 가치를 가깝게, 즉 균형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은 자신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며 결과적으로 균형을 만듭니다. 이런 자기 수정 과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으며 외부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실제 상황이 일치해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면 긍정적 피드백은 둘을 멀리 떼어놓습니다. 균형점에서 어떤 이유로 긍정적 피드백의 고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현실보다 시장을 좋게 바라보고 비싸게 살 겁니다. 현실 가치와 사람의 생각인 가격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긍정적 피드백은 자신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강화 과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객관적 현실과 너무 멀어지게 되면, 즉 가격이 가치에 비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은 비현실적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 피드백의 고리가 발생하면 시장은 고점을 향해 가고 어느 순간 실제 현실에 비해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과하게 반영되면, 즉 사람의 인식과 현실이 너무 멀어지면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 다른 말로 부정적 피드백을 거치면서 다시 균형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시장의 호황과 불황이며 이것은 반복됩니다. 더 쉽게 설명해보죠. 옆에 친구가 주식을 샀다고 해서 나도 주식을 사면 긍정적 피드백입니다. 반대로 옆의 친구가 주식을 샀을 때 나는 판다면 이것은 부정적 피드백입니다. 긍정적, 부정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은 긍정적, 부정적이란 단어 자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친구가 사서 나도 사는 것은 시장의 극단을 만듭니다. 극단은 고점이 될 수도 있고 저점이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친구가 사는 이유로 내가 판다면 이것은 시장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은 자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작 기능을 미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자연사가 아닌 인간사에는 인간 생각의 조작 기능이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했듯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식의 가치를 비싸다고 믿으면 실제로 비싸게 거래되는 것처럼 말이죠. 모두가 이 주식은 더 비싸게 거래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주식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것이 재기성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실제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인간의 불완전한 인지기능, 즉 오류성에 의해 발생한 겁니다. 재기성과 오류성, 이것이 소로스 철학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현재 주류 경제학의 이론에는 재기성과 오류성에 대한 전제가 없다는 것이 소로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의 생각도 알 수 없죠. 이런 이유로 인간사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생각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인간사의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지식과 이론이 완벽하다는 가정을 했으며 그 결과 모든 것은 결국 가장 효율적인 어떤 지점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는 효율적 시장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연과학이 아닌 인간의 의지가 개입하는 사회과학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회과학 분야인 경제학이 마치 자연과학인 양 완벽한 이론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뉴턴의 물리학과 같은 이론을 사회과학인 경제학에 적용한 겁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완벽하게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생물학과 동물사회학은 이 둘 사이 어디쯤인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인간사를 다루는 사회과학에서는 확실한 진리란 없습니다. 모든 이론은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이론이 나올 때까지만 확실한 겁니다.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으며 옆 사람의 생각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에 확실한 것은 없으며 불확실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제를 하고 금융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주류 경제학이 재기성과 오류성을 부정한 결과 어떤 모순이 생겼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